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제쯤 끝내야 하느냐가 관심인데요. 국립암센터에서 모의 실험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 당장 멈추게 되면 한 달 뒤에는 하루 환자 수가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좀 더 신중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전파율을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25% 정도로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3월 KTX 이용객은 지난해의 30% 정도로 연구팀이 설정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학교 문을 열지 않은 게 컸습니다. 여기에 대량 진단검사까지 합쳐져 현재 환자 규모가 10,000명 정도로 억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당장 멈추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회적 접촉 수준이 올라가 전파율이 과거의 절반 정도로 회복되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는 559명으로 늘어나고 총 환자 수가 16,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75% 수준을 회복한다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는 4,800여 명으로 폭증합니다. 환자가 43,000명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한 달 후 하루 27명 정도의 환자가 매일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연구팀은 대책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주말인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19 수칙을 어기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매일 커피숍과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들어올 때 해열제를 먹고 검역대를 통과했던 10대도 있었죠. 둘 다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들을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3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했고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흘 뒤였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오후 1시 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지 1시간 뒤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고깃집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도 같은 커피숍에 갔고 돈가스집과 고깃집도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귀국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들어온 10대 남성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은 뒤 검역대를 통과했고 건강상태 질문서에도 특이 증상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주지인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런 문제들 말고도 가족에게 감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2차 감염된 환자는 모두 134명인데요. 이 중 절반이 넘는 76명이 가족에게 감염된 경우입니다. 오늘도 인천에서는 독일에 다녀온 50대 아들과 접촉한 90대 아버지가 2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에 다녀온 아내에게 한 학원 강사가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에게 감염시키는 걸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침방울이 직접적으로 튀지 않더라도 스쳐 지나간 문고리, 가구 같은 집안 곳곳에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보다 가족끼리 접촉했을 때 감염될 위험이 4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격리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빈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호텔을 이용해 아예 서로 떨어뜨려 놓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이 계속 늘자 지자체들은 이들과 가족들을 분리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입국자 전용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운영했는데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객실 90개 가운데 60여 개가 이미 찼습니다. 구민은 호텔비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하루 66,000원을 내면 됩니다.
지금처럼 손님이 없을 때 중구청과 협의를 해보고 뜻이 잘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건소 직원들도 상시 대기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방에서 일체 나올 수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심리 상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입국자 가족들을 수용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른바 안심 숙소입니다. 고양시는 입국자 가족들이 이곳에 묵으면 호텔비의 최대 80%를 할인해 줍니다. 입국자 수용보단 방역 부담이 덜하고 호텔 측에서도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여행객이 줄어들어 울상인 숙박업계도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입국자 혹은 가족, 호텔 모시기가 지자체에서 갈수록 늘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환자가 나오면 그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렸는데 지금은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환자의 카드 내역과 휴대폰 위치 정보를 지도에 바로 띄워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나타납니다. 가상의 확진자 정보를 입력하자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정보로 파악한 동선이 그려진 겁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역학조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또 추가적으로 증상이 발생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누군가에게 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이전에 정확한 사항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유용한 단서지만 카드사나 통신사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빨라도 하루 넘게 걸립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이 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카드사, 경찰청, 통신사 등 28개 기관을 전산적으로 연계해서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전파, 경로 등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자 여러 명의 정보를 분석하면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격리가 돼 있던 사람처럼 따로 역학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확진자를 이 시스템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지자체 역학조사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